자, 이번에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이라 그럴까, 생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 감사할 일 5가지를 써보라고 권유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전에 오늘 나한테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5가지만 써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거 매일 감사할 일이 5가지나 있냐. 뭐 어떤 날은 아주 힘들어서 전혀 감사할 거 생각 안 나는 날도 있는데 5가지씩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거, 큰일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소소한 작은 감사한 일 생각해 보면 아마 5가지는 충분히 매일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루를 아마 되돌아보면서 완성할 거 반성해 보면서 이때 이 일이 생겨서 내가 참 좋았었구나, 시간을 세이브했었구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 감사하기가 왜 행복하고 연관되어 있나 하면 아마도 매일 감사하다 보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긍정성이 높아질 것 같고 낙관성도 높아질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기가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에 옮겨보기 바랍니다. 뭐 아주 조그만 일이죠, 그죠? 뭐 하루에 이거 생각하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죠? 자기 전에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일기를 쓰기를 작정한 학생이 있으면 뭐 메모 겸 해서 일기 쓰면서 오늘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나, 5가지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생활의 습관화되면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제 오랜 동안 매일매일 이 감사하기를 실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성도 높아지고 낙관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감사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머물기입니다. 긍정적 사건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다 90까지 살 텐데 노년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나이 들어서 바람직한 인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나이 들기 전에 반드시 좋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추억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 이제 뭐 한 80쯤 넘어가면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어져서 육체적인 활동이 이제 자꾸 줄어들고 되게 이제 집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이때 내가 20대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추억이 있구나. 뭐 30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긍정적인 일, 기뻤던 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들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그러면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체가 왕성할 때 많은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활에서 변화가 있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어제 오늘이 뭐가 다르냐? 여태까지 안 해본 거 새로 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런 질문 던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자꾸 뭔가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라,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뭐 쉽게 이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 세상에 이제 처음 발명되고 이제 보급되면서 아마 1970년대 말만 돼도 컴퓨터가 이제 대학 같은 데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각자 우리 저 책상 위에 올려놓는 PC가 아니고 컴퓨터 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방에 아마 교실 한 두세 개 합쳐놓은 방에 굉장히 큰 기계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컴퓨터하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카드 형태로 해서 읽히든가 아니면 주로 이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무슨 얼마 전에 우리가 디스켓에 보관하고 지금 이제 USB 같은 데서 혹은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뭐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이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이 크게 자료가 크지 않으면 그냥 카드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붙어 있는 디스크에 두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는 자료가 더 많으면 카드가 이제 많아져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녹음 테이프와 같은 녹음기의 테이프와 같은 릴 속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녹음 테이프 같은 릴을 읽히려 그러면 densi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해 줘야 컴퓨터가 이걸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nsity라고 하는 것은 그 녹음 테이프 같은 릴에 데이터가 얼마나 촘촘히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90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루 24시간 곱하기 뭐 365일 곱하기 90년 해서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삶의 경험들이 많아서 새로운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아서 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릴 속에 있는 경험들이 덴시티가 아주 굉장히 높아요. 많은 경험들이 새로운 경험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경험들이 많지 않으면 엉성한 덴시티에 그런 기억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인생을 새로운 뭔가 경험들이 많이 꽉 차 있는 덴시티가 높은,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인생을 살면 훨씬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쓰라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경험, 즐거운 경험들,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가의 향유 얘기했고 운미라고 하는 거 했는데 역시 이제 이게 긍정적인 일이 많아서 그걸 잘 기억하면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과거에 나한테 있었던 아주 즐거운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 그 가슴 아픈 혹은 힘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뭐 그런 경험들 이미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앞으로 더 많이 쌓게 되면 이것이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도 이제 경험하고 관련돼 있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경험들
혹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이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에 마음 챙김 명상 과목이 아예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20년 전만 해도 명상 과목을 심리학과에서 개설하겠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과목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뭐 이미 심리학에서 이제 행복, 긍정 심리학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 명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식 교과목으로 이걸 채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대학에 이 명상 과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몰입학입니다. 몰입.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앞에서 몰입에 관한 얘기했어요. 식센미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특별히 몰입에 관한 연구를 참 많이 해서 몰입에 관한 결과들을 많이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상황은 몰입 경험이다.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몰입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직선미하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입은 어떤 심리적인 상황인가 하면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이 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인식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융합되어 있는 상태. 자기와 외부 환경이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즐겁고 자기 충족적인 이런 상태를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몰입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은 완전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뭐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났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자기하고 환경에 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집중하는 뭐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입 상태도 행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몰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혹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몰입의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무슨 게임할 때 몰입을 하는 건지. 근데 이제 게임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게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게임에 굉장히 열광하는 거 보면 아마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원하는 일 하기입니다. 매슬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일을 만나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매슬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한 30부터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한 30년 정도 일을 할 텐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40년까지 30부터 한 70 정도까지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탐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지금 좀 전에 몰입 얘기했는데 몰입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기왕이면 그 일을 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좋은 직업, 그렇지 않은 직업이 아주 뚜렷하게, 그 서열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기성세대부터 젊은 세대 이르기까지 아주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러한 직업에 대한 맵, 지도라 그럴까, 그런 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직업 혹은 뭐 우리가 직종의 수라고 따지면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많지 않은 직업, 직종의 수를 놓고 매년 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거를 갖기를 다 원한다 그러면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는 아주 뭐 글쎄요, 전체 뭐 한 10%, 20% 될까요? 그 친구들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나머지 70%, 80%는 원하는 직업을 못 가져요. 그럼 불행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직업, 얼마 안 되는 한정되어 있는 개수의 그 직업을 가지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좋은 직업 그러면 뭐 의사, 뭐 변호사, 무슨 판검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니면 대기업에서 뭐 한국의 10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혹은 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사, 뭐 이런 뭐 사람들 머릿속에 대개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에서 매년 생겨나는 혹은 새로 신입사원을 뽑는다 할 때 새로 오프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면 그러면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다, 어떨 때 100대 1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경쟁 속에 시달리고, 그 경쟁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서,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좋은 대학 가면 이러한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대학 들어갈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신문 칼럼에서 불란서 어느 대학의 교수 같은데 한국 외국어대학에 나와서 교환 교수로 이제 몇 년 나와 있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글이에요. 거기 뭐라고 썼나 하면, 한국 학생들은 참 이상하다. 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좋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은 아주 한마디로 질문 답변 하나로 자기가 명쾌하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 번 물어봐가지고 한 번 대답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겨우
이런 일 하시는구나 라고 자기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얘기가 왜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왜 자기 아버지 직업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가? 좋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들은 아주 당당하게 뭐 한마디로 명쾌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왜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버지 뭐 하시니? 사업하세요. 무슨 사업 하시는데? 소매업 하세요. 그래? 그러면 대개 어떤 물건들을 취급하는 소매업인데 뭐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자식들한테 예,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왜 창피해하는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인데 아버지가 그런 직업 한다 그래서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할까? 이게 이제 너무나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아마도 직업에 대한 서열, 좋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소위 직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직업의 프레스티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칼럼이 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경쟁률은 극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부에 시달렸고 자기가 좋아하든 안 하든 그냥 부모님들은 너 여기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 전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등을 떠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직업관은 바뀌어야 돼요. 좋은 직업이란 여기 매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일을 만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뭐 아직 늦긴 했지만 직업관을 바꾸요. 나한테 좋은 직업은 내가 신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그 직업에 대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참 재미나게 해서 많은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 이것이 좋은 직업, 이것이 나한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필요하면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설득해야 돼요. 40년을 할 일인데 앞으로 40년을 일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정말 신나서 일하는 것하고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하고는 삶의 질이 천양지차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나한테 좋은 직업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나한테 맞을까?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러한 자기를 알고 직업세계도 한번 탐구해보는 일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직업, 나한테 좋은 직업을 빨리 알아내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학년, 고학년 다 섞여 있겠지만 특별히 저학년들은 다른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고 나한테 맞는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빨리 알아내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항상 권하는 얘기가 신문을, 특별히 종이 신문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직업 세계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신문을 하나 구독하는 거예요.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매번 질문해요. 이 중에서 매일 종이 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거나 한 명도 없거나 간혹 한 명 정도 읽어요. 한 50명 학생이 있다고 치면. 인터넷 신문을 들어가서 매일 본다 하는 학생들이 글쎄요, 한 20% 내외 돼요. 나머지는 종이 신문도 안 읽고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도 안 읽고 그러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과거보다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최근에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대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해보면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학생들은 아직도 2, 3년 전에 자기 선배한테 들은 얘기를 머릿속에 넣고 야,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뭔가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걸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직도 자격증에 연연하는 그러한 신입사원으로 응시한 학생들이 많다. 근데 우리 그런 거 한 번 더 이제 자격증 그거 소용없다. 자격증이 있다고 우리가 점수 더 주지 않는다. 그건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외국 나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만 해도 해외 연수했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큰 취직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요새는 그것도 해외 연수도 가산점 없다. 나도 뭐 다 많은 사람이 다녀오는데 그럼 도대체 뭘 보냐? 뭘 보고 사람을 뽑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자세한 절차, 전형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는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생이라 잘 모릅니다. 이거 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고학년들이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아는 한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어낸 소위 IQ 같은 그런 적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그룹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큰 기업은 다 자기네가 만들어낸 문제가 있어요. 아마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 IQ 테스트 같은 거 해봤죠. 그죠? 어릴 때. 아마 중학교 시절 같은데 IQ 적성 검사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IQ 시험 볼 때 보면 무슨 공간 지각 능력, 무슨 어휘력, 추리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적성 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적성 검사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 1년 준비한다고 이 적성 시험 성적이 늘까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이거는 오랜 시간에 걸려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그런 능력이 늘어나는 거지. 갑자기 하루 몇 시간씩 이것만 문제 풀고 있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문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문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식부터 지식, 정보, 재미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또 하나 놀란 거 하나는 오래됐어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 요즘에 하고 싶은 일 중에 신문사나 방송국에 가서 기자나 PD 같은 일을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언론고시라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조그만 이제 조를 짜서 각자 모여서들 같이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야, 너네 무슨 공부하고 있냐? 그래서 그날은 상식 공부하는 날이에요. 상식도 공부하냐? 상식에 관한 아주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그걸 놓고 공부해. 야, 상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그냥 알게 되는 게 상식이지. 이게 무슨 전공 지식처럼 뭐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게 그게 상식이냐. 근데 학생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상식을 공부하는 나라는 상식을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은 말 그대로 그 한문을 풀어보면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알게 돼서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벼락치기로 우리는 공부를 해. 사실은 상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문만 매일 읽고 있어도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대면 수업할 때는 반드시 첫 시간에 신문 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게다가 참, 이 친구들도 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성공하면서 살고 싶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어, 제가 전에 있던 대학에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교실 들어가자마자 신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어, 이 우리나라가 혹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일매일 알려주고 있는 미디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일이 나한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안 봐가지고서는 도저히 사회에 나가서 생존할 수 없다. 신문 봐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 이제 신문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얘기가 거의 매일 신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저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전쟁이 난다고 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 우리한테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참 큰일이죠, 그죠? 이제는 세상이 전 세계가 우리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느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하는 일도 그 여파가 모든 나라에 다 미칩니다. 다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길 원해서 뭐 이제 각 회사마다 만들어 놓은 적성 검사 테스트에 이제 뭐 몇 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하게 되면 면접관들이 이제 그런 거 물어볼 겁니다. 아주 시사성이 강한 질문들을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에 어떤 파급이 영향이 있습니까? 뭐 우리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뭐 신문을 안 보면 글쎄 뭐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나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뭐 요즘 거의 다 이제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데 살 가진 사람들은 당장 휘발유 값이 뛰었어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석유 수출 국가예요. 수출을 뭐 서방 유럽 국가들이 수입 금지, 수입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제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딸리니까 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거 하면 유럽의 곡창이라고 해요. 과거 소련 연방 시절에 거기서 많은 곡물들을 생산해요. 굉장히 평야가 넓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통해 밀 생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수출이 줄어서 세계 밀값들이 다 뛰었어요. 우리나라 아마 틀림없이 이 전쟁 얼마 동안에 과자값도 올라가고 빵값도 올라가고 밀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값들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을 안 보고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래 전쟁하고 있어 이런 학생들은 없겠죠 지금 그죠? 우리가 뭐 TV 뉴스 같은 걸 보면 전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마 알고는 있을 텐데, 근데 TV 뉴스는 물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몇 초 동안에 보도하기 때문에 심층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전 세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 예를 들었지만 그것 말고도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여파가 오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는 거 습관화해야 됩니다. 매일 봐야 됩니다. 직업세계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전에 없던 경향이 요새 학생 사이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간을 가지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향은 없었어요. 되게 필요한 취업 준비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하면 되니까 굳이 졸업한 후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것만 준비하는 이런 일이 필요치 않았는데 하도 경쟁이 심해지고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대학 들어갈 때 재수 삼수 하듯이 이제 취업하는 것도 재수하는 경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바꾸게 되면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력서라고 하는 거를 써서 제출합니다. 요즘 거기다가 자기 소개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부수되는 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이력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공부했고 몇 년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일했고 이런 자기의 학력과 경력의 이력 사항을 나타내 주는 게 이력서예요.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미리 봅니다. 혹은 서류 심사할 때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마 블라인드 면접들이 많이 생겨서 서류 심사 이외에는 이력서를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력서 상에 공백이 나타나요. 학교 들어갔고 대학 들어갔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몇 년에 졸업했고 대학은 몇 년에 입학했으면 이 친구는 재수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몇 년 더 졸업했는데, 그리고 졸업하고 첫 직장하고 사이에 또 한 2년쯤 공백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 혹시 몸이 약해서 병치를 했는가? 왜 공백이 있지? 물어봅니다.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취업 재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큰 기업의 사장이다. 새로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다. 그런데 취업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취업 재수를 했다 그러면 좋은 인상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마다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한 40만 명, 뭐 요즘에 한 40만 명은 될 겁니다. 우리가 수능 보는 인원이 한 45만 명쯤 된다 그러니까. 매년 이처럼 엄청난 인원들이 사회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취업 재수한 사람을 뽑을 이유가 있는가? 뭐 잘 모르긴 해도 취업하기 위해서 2년을 재수했다고 하는 뜻은 아마도 대학 시절에 준비를 못하고 게을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딘가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뭐 또 나름대로 틈틈이 준비하든가 해서 이 블랭크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아주 이게 어떤 학생들은 당연한 듯이 뭐 요즘에 뭐 워낙 힘드니까 뭐 2년, 3년 뭐 취업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요. 취업 준비는 대학 다닐 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보면 신문을 보라고 하는 이유 하나는 신문에 보면 이제 미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건가 이거 뭐 수시로 나타나요. 그야말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뭐 한 2년, 3년 뒤면 상용화가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직업은 없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I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서 이게 실용화되고 있는가? 신문에 보면 뭐 자주 그 얘기가 등장해요. 거의 요즘에는 은행에서 AI를 씁니다. 뭐 AI를 채용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AI라고 하는. 그래서 은행은 이제 매일매일 뭘 해야 되나 하면 들어가고 나온 이 현금 시세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뭐 하여튼 단순 계산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실제 은행원들이 우리가 은행 가서 일 볼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짧아요. 아침 뭐 9시 반부터 요즘에 한 3시 반인가 뭐 하여튼 4시면 다 끝나요. 우리 이제 업무 안 해요. 문 샷다 내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퇴근을 언제 하나 하면 6시 넘어서 퇴근해요. 그동안에 뭐 하는가? 다 그 단순 계산하는 거야. 내가 뭐 예금 받은 거, 뭐 대출해 준 거, 뭐 하여튼 이게 다 맞는지를 계산하고 그게 딱 맞아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 일을 AI가 해요. AI는 밤에 잠 안 자고 해요. 밤새요, 밤새. 사람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신문에 본 기억에 의하면 사람이 10사람이 붙어서 할 일을 AI는 하루 만에 다 해쳐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AI 회원들이 각 은행마다 이런 단순 회계 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이미 실용화되고 있어요. 뭐 또 신문에 보면 뭐 레스토랑에서 단순하게 저 음식 나르는 거 이거 다 AI 로봇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점점 우리 생활에서 이 AI들이 실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스스로 지가 학습하면서 하는 AI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그러면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이제 이 사람들을 지배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데 어떤 뇌과학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진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력해 준 걸 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AI도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요새 아마 모르겠어요.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무슨 기관에 전화하면, AI하고 얘기하겠어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메시지들이. 그래서, 한 번도 안 한다. 나는 그냥 ARS로 한다고 이랬지만, 뭐 이제는 우리 생활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기사들이 거의 뭐 자주 신문에 실려요. 앞으로 기술순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뭐, 며칠 전에 또 신문 보니까 이제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같은 이런 택시들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뭐 차로 가면 아침에 출근 시간 맥혀서 1시간 걸리고 5분, 10분이면 날아간다.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신문에서 매일같이 보도해주고 해설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조합을 잡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물론 이제 뭐 조합을 잡는 데뿐만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서도 경쟁이 심하겠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 혹은 기술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취하듯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대개 요새는 이 팀 단위들 일을 해요. 뭐 팀원들이 뭐 한 대여섯 명 돼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회의들도 하고 점심들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매 하루 종일 같이 일해요. 같이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팀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어떤 화제들을 꺼낼까요? 내가 오늘 신문 봤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저께 신문 보니까 뭐 이렇대. 뭐 그것이 무슨 어떤 종류의 화제이든지 간에 대개 처음 새로 생긴 뭐 그런 일들이 화제에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신문을 안 보고 있으면 상식이 부족하면 그 화제에 자기가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있으면 뭐 신문에는 무슨 문제 뭐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국제면 문화면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서 그것만 그냥 뭐 꼼꼼히 안 보고 그냥 큰 활자만 읽어도 혹은 자기가 관심 있으면 꼼꼼히 읽고 그것만 이렇게 지나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이 굉장히 늘어나서 웬만한 대화에는 다 자기가 끼어서 자기도 얘기할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을 안 보면 어느 특정 화제가 나오면 자기는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잠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야. 매일같이 회의도 하고 매일같이 밥도 같이 먹는데 뭐 화제에 대화에 끼진 못하면 팀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의심해요. 쟤는 뭐 하는 애인가? 쟤는 뭐가 취미인가? 뭐에 시간을 보내는가? 어,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가? 몰라서 얘기를 못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왕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어, 어, 무서워라기보다는 결국은 사람을 평가할 때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1학년이 됐든 몇 학년이 됐든 신문을 보는 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색 속에 신문 하나 넣고 와서 지하철에 앉아서도 보고 강의와 강의 사이에서도 읽고 틈틈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엄청난 상식과 지식이 쌓일 거예요.
그게 말하는 일종의 말하는 교양이에요. 교양. 우리가 사실 무슨 교양 공부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요새 무슨 인문학적 소양 얘기하는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전문 서적도 보고 인문학 책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깊이는 없지만 폭은 굉장히 넓은 소양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을 수가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신문 하나 신청해서 보세요. 구독료 한 2만 원쯤 해요. 한 달에 2만 원을 투자해요. 요새 신문사들마다 경쟁하느라고 인터넷 때문에 신문 부수가 자꾸 줄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넣어줄게요. 어디선가 뭐 1년 그냥 무료로 넣어주고 또 거기다가 얹어서 선물도 줄게요. 이런 신문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서 당연히 사회에 나가면 당연히 매일 신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면 이제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매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놀란 거는 오래전에 무슨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침이면 이제 아침 먹으러 호텔 식당에 늘 가요.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명찰들을 이제 차게 되니까 뭐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은 우리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명찰 단 사람 앉아 있는 데 가서 내가 앉아도 되냐? 앉으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들이 나눠져요. 나는 어디서 온 누구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아침에 나오는 대화들이 그 아침 신문에 난 얘기 가지고 대화해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야 내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저께 밤에 코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너 알고 있냐? 근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이거 대단한 일이다. 뭐 이런 화제를 꺼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서 왔다니까 뭐 그런 화제들 가지고 얘기해.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사업자 혹은 뭐 이제 직장 관계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정들도 신문에서 보면서 이런 나라 지금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기업이나 무슨 공사나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신문 보면서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일하기를 원하는 회사에 기사가 나면 다 스크립을 해서 꼼꼼히 읽으세요. 면접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너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그러냐? 지원 동기가 뭐냐? 뭐 복지 혜택이 뭐 많고 회사 이미지가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에요. 점수 못 얻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둔 회사니까 스크랩을 해서 쭉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을 새로 벌리고 있나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나는 꼭 당신네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문 보면서 내가 쭉 다 스크립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이 나라에 가서 너네 회사가 뭐 이런 공장 세우지 않았냐 혹은 뭐 이런 무슨 새로운 자원 개발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 면접관들은 이 친구는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이런 친구를 보면 정말 열심히 일 잘하겠구나. 당연히 면접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직업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직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택할 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신나게 할 수 있고 성과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보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진로 탐색할 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봐야 돼요.
제가 학생들하고 진로 상담을 해보면 졸업하고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머릿속에서만 넣고 있어요. 그러면 자네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행동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싱긋 웃으면서 이제 해야죠. 큰 문제. 1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 막연히 나 이거 하고 싶다, 뭐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하는지는 현장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무슨 방송국에 가서 PD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한국 사회는 좁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내가 무슨 방송국에서 가서 일하고 싶은데 혹시 연이 닿으면 연을 좀 찾아서 내가 방학 동안에 그냥 돈 안 받고 가서 허들의 심부름 해주고 있을 때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좁아서 대개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통해요. 뭐 돈 안 받고 그런 데는 항상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인턴도 쓰고 하지만 인턴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잔심부름 해주는 뭐 대학생 다니면서 잔심부름 해주러 오겠다 그러면 그거 마다할 일 없어요. 일손이 부족한데니까. 그럼 가서 한 달이고 한 두 달이고 그 사람들 옆에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PD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PD가 되려면 이런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걸까? 저 사람들의 하루의 생활이 정말 이게 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되고 그런 건가?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니다. 이건 내가 하기에는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거다. 그냥 뭐, 그래서 포기하고 또 다른 머릿속에 있는 제2의 이거 어떨까? 또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일할 어떤 분야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은 우리가 뭐 여태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 사랑하고 일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탐구할 거 탐구하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자네는 지금 진로 관련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금방 답변이 나와야죠. 나는 이 분야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금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랑과 일이 참 중요하다. 행복의 요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한 번도 연애한 경험이 없다. 사랑이라는 게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있으면 한번 사귀고 뭐 이런 뭔가를 좀 하고 있어야죠. 그게 이제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직업에 관한 세 가지 생각들.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돈을 모으고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운명 그 자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한테 좋은 직업, 나한테 맞는 직업이죠. 아주 드물게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고 즐겁고 익사이팅하겠어요. 매일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짜 몰입할 수도 있고 집중할 수도 있고 많은 성취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게 되면 훨씬 행복하고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생활 습관이 사랑과 친밀감 증진하기, 그래서 칭찬하기 얘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정을 지적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뭔가 칭찬부터 해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유지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하기도 이제 하나의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뭐 친구를 뭐 오래간만에 누굴 만나면 새로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우선 칭찬할 거리가 뭐 있나 따져. 뭐 많아요. 뭐 칭찬할 거리 많죠. 무슨 외모에 관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맞습니다. 이것도 습관화되면 행복한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결론적으로 써놨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 사랑, 결혼, 이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뭔가 행복해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뭔가 실천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둔 거 그냥 생각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신문 보고 일을 탐구해. 만약 진로까지 결정 안 돼 있다 그러면 빨리 나를 탐구하고 직업 세계를 탐구해서 나한테 맞는 일의 종류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도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몇 년 동안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에서 결론 지은 긍정적 노화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처음에 봤어요. 사랑하며 일하며 오늘 어제 몰랐던 거 오늘 배우며 뭐 이런 얘기 그거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문장으로 읽어주면 되고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5가지 습관 우리가 지금 막 봤죠. 5가지 감사하기, 뭐 칭찬하기, 뭐 몰입하는 거, 뭐 어떤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퀴즈의 답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캔버스에 올리면 여러분들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2번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했고 3시간은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내가 오늘 마지막에 한 얘기 신문 보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일, 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설계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